네, 장관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건전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쥐어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혁신가족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청망청도 안 되지만 스크루지도 안 됩니다. 국민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기업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그런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출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이제 결산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 유발 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그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정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정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을 유지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산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그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자본시장의 활성화 지금 이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깊은 어떤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해서 소득 격차의 해소,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자본의 성장세에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관된 노력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동안의 한국 시장의 그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그래서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배당을 촉진해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었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평성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노력 그리고 머니무브와 코스피 5천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전에 최근에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약간 덜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중간에 덜컹하면 또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짜집기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최고 수요세율이 한 35.8%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정부 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이게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이게 높아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게 뭔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사주 소각 요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 이것을 얘기하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또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일관된 노력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 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 공급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첫째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을 하겠다. 공급 확실히 한다. 둘째, 민간에 떠넘기지 않고 LH를 통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장관님,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허가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사실은 인허가 해놓고 실제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죠? 270만 호, 300만 호. 근데 사실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인허가 해놓고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 저는 이것은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이 차이를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다만 이게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해왔던 이 국토교통부의 공직자들, 이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번 착공 기준으로 공급 물량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하게 공급되는 물량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착공 기준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기존에 발표된 어떤 물량 발표는 인허가 기준 또 착공 기준 여타의 기준으로 약간 섞여 있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공급하게 되는 물량들은 실제 주택 어떤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재값이라든가 또 경기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허가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후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주는 데에는 일조했지만 그 자체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라는 그런 절차보다는 오히려 이번 발표처럼 좀 국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공급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착공 기준으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감싸 주시는데, 네. 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근데 너무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 좀 너무 과한 목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 착공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합하면 한 180만 호 정도 네. 되는데 이것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네. 호수거든요. 과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공급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해왔던 3기 신도시가 미리미리 준비해온 그 결과로 사실상 3기 신도시가 곧 착공을 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좀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준비 과정에서 실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주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채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노후청사라든가 또 서울의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실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과연 이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정부에서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정해서 실제 여러 타 부처들이 처음에는 노후청사라든가 유휴부지에 뭔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일정의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견 차이가 있으면서 지지부진해 줄 수 있는 걸 막고 또 유휴부지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와의 이견이 발생해서 늘어지는 것들을 일정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또 절차가 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좀 더 간소화시켜 나가고 특히 공공에서 도심에서 복합개발을 진행한다면 인허가 과정에서의 단축도 할 수 있고 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상승시킨다면 저는 국민적 참여도 또 여러 가지 진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제 생각으로 현재 LH개혁위원회에서 LH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과거 LH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LH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만 LH를 어떤 구조조정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해왔는데, 저는 LH를 일정하게 강화시켜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일들을 집행해 간다면 실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물량이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택 공급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만 호의 그런 물량을 아까와 같은 여러 특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말씀 이제 하셨지만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보시면요, 사실 이렇게 쭉 보시면 주택 보급률을 보시면 사실은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 수도권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주택 공급 대책을 막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경기도 외곽 혹은 이렇게 아주 외곽에다가 자꾸 막 때려지는 식으로, 그래서 막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인프라도 없는 데다가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외곽은 점점 집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되고요. 그 서울이나 중심지 혹은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도심지는 그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족하고 계속 집값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정비 사업을 제대로 촉진하고 거기에 만약에 특혜가 있으면 그래서 공공하고 사실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정비 사업 기간 단축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예. 뭐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는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뭐 구역 설정이라든가 정비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되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시간을 채우고 또 일정 기간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압축적으로 진행할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주민들과 또 지자체 이런 이견들이 발생하면서 이견들이 조정 안 되면서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지원 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제대로 개입해서 또 관여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또 그걸 민간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공공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이고요. 다만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LH 아파트가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으면서 실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 속에서 외면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실제 이번에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값싼 어떤 공공임대 중심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군의 어떤 좋은 어떤 건설회사가 실제 도구 받아서 또 거기에서 양질의 LH 아파트를 짓는 패턴으로 사실상의 공공 분양 정책을 확실히 전환하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시행을 이번에 LH가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 LH의 땅 장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진을 남겼죠. 이번에는 LH 직접 시행을 하니까 그 마진이 없어지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거로 좀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 한 가지 그런데 이주 대책, 그러니까 그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전세 대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문제하고 현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그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멸실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LH 자금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돈이 있냐 하는 건데요. LH 부채가 지금 15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럼 이거 잘못하다가 채권 발행하다가 그 채권 시장 교란 우려가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그 LH 부채가 160조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H의 자금 상황을 보면 전에 우리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던 시절에 그 매각 대금이 시에 들어오신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전에 어떤 토지를 매각했던 매각 대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급 과정에서 아파트를 민간이 짓고 나서 실제 짓는 데에는 도급 아파트가 그 비용을 대서 짓고 이후에 이제 LH는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LH 자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회전 텀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채권을 발행하고서도 현재 LH가 그 자금량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게 현재 저희 판단이고요. 다만 LH 계획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을 했을 경우에 그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비율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H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 어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 매각 대금이 없을 경우에 LH의 어떤 자금이 쪼이면서 어떤 대규모의 채권이 발행되고 대규모의 채권이 발행되면서 어떤 시장이 혼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23년에 한전채권 발행 급증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수출 경쟁력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이요.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500억 불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요. 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협상 과정이라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협상 중에 있는 과정이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정성과 합리성 그 기준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로테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서 제조업 생태계를 우리가 이식해 주는 거고요. 이게 우리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미 제조업 기반이 많이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윈윈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이분이 금융 전문가입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을 제조업 생태계의 이수다, 이전이다, 생태계 이식이다라는 것을 그 프레임 다시 한번 얘기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또 월가 출신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또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좀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그런 과정에 있고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분도 계속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